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미리 사들여서 차익을 노렸다는 소식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요.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런 과도한 보상이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어떤 것을 노리고 이런 투자를 했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도 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지 투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 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상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시 바꿀 만한 제도는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터키 여행 한 번 더 떠나보겠고요. 3월 14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터키로 한 번 더 날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왜 또 나오셨다고 오늘은 한 마디 더 하셨어요. 자주 나와주셔서 고마워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터키가 한국과 형제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앞만 봐도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형제니까 그런 의미라면 형제인데 피가 많이 섞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하는 청취자분들도 꽤 있으셨던 것 같아서 예. 그럼에도 보통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한다면 어떤 증거가 좀 있을까요? 예. 역시 우리 근처에 가까이 살았던 증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터키가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강성한 국가가 실크로드 그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비대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터키인들이 중국을 특히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 같은 민족으로 불리우는 바로 위구르를 중국인들이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터키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저기 알타이 근처에 그쪽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가 네. 우리는 저기 한반도로 내려왔고 동쪽으로 갔고 서풍 갔고 그리고 몇몇 지류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중에 한쪽 지류가 그냥 중국 인근에 살아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장 위구르예요. 예. 그리고 또 일부 민족들이 우리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가 사실 터키의 지류예요. 그 터키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돌골이라고도 얘기했었고 흉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돌골을 다른 말로 하면 투르크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또 바로 옆에 있고 또 이게 저 위로 가면 흉노가 위구르고 이게 다 같은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근처에 있는 나라가 무슨 우리의 형제의 나라야 이게 아니라 원래 바로 우리 만주 위쪽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는데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다. 근데 뭐 계속 흘러 저기까지 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끔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터키인들에게 저도 친한 방송인 중에서 알파고라는 터키인이 계세요.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가끔 한국 드라마에 보면 돌골족과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그 옷하고 외관하고 우리가 묘사하는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맞아?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외국 영화에 우리 한국인 조명할 때도 이상하게 조명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네들의 선조를 조망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중국인이지 우리 돌골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잘못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터키와 굉장히 유사한 분들이 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서 갈라진 것이다. 네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웃 형제 나라가 맞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터키 말하고요. 우즈베키스탄 말이 한 30% 알아들어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말이 한 50%, 40%? 이 정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갔던 경로는 뭐 이건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 거다. 자, 그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화적 행태. 완전 한국인들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체면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민족들은 전 세계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그렇게 또 그런데 뭐 제 일례를 말씀드리면
뭐 선물을 좀 드려요. 아하.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한 딱 3번인 것 같아. 일단 아. 사양을 해요. 뭐 아닙니다. 이런 거를. 뭐 이런 거를. 그리고 3번째 딱 받아요. 어허.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아. 받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또 이제 과한 선물은 당연히 거기서도 좀 저거 하지만 예. 이런 소소한 선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정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정. 예. 예.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야, 내 아는 동생이야, 그리고 우리가 옛날 직장 동료였어. 뭐 이런 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비즈니스 하실 때도 그런 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정적인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가서 딱 교분을 트면 네. 그게 훨씬 더 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또 결정적인 증거를 더 드려야겠네. 네. 자, 그럼 이건 확실할 겁니다. 외국 중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 터키예요. 그게 참 그렇게 드물더군요, 정말. 예, 정말 드물죠. 터키가 예. 어떤 그 카펫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유럽이 약간 이것도 섞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신발을 신긴 한데 카펫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벗는 거예요. 신발 신고 집에는 들어가는데 예. 카펫 위는 신발 벗고도 올라간다. 그렇죠. 우리도 대청마루도 신발 벗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애초부터 벗죠, 신발을. 네, 그렇네요. 예. 하여튼 그런데 거기도 제일 중요한 자기네들이 항상 뭐 어떻게 뛰어노는 카펫 위에서는 신발을 딱 벗고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또 이제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맞아요. 가끔씩 우리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한국인들 네. 집에 가보면 다 좋은데 굉장히 어색한 게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 벗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들은 신발 벗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따로 마련을 해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그다음에 종교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교가 있듯이 터키도 여러 종교가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뭐 다른 종교 믿는다고 터부시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터키인들에게 당신은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터키인이 물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되게 좀 거리감을 갑자기 둡니다. 왜요? 무신교라고 해야 되나? 무신론자? 어허. 이런 것,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게 없을 수 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가 다를 수는 있으나. 네, 없을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건 하나 좀 다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조상이 다를 수는 있으나 네. 조상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그게 되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라는 가서 뭐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관습, 뭐 관행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몇 가지 알려주신 게 요긴하긴 하네요. 네. 또 어떤 게 그중에서 있어요? 또 비즈니스에 좀 맞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제스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친해져서 이제 왜냐하면 이쪽도 이런 뭐 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모션도 좀 크고 내가 너 정말 반갑다 이런 거 할 때 정말 좋아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모션 하면서 이제 거래를 틀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막 과한 액션을 취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스처를 막 취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스처의 시그널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좋아요. 오케이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려서 돈처럼 보이기도 하는 땡전처럼 하는 예. 이거는 욕입니다. 터키에서는 그게 욕이에요?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이게 다 욕이에요. 우리는 오케이로 들리기도 하는데 전혀 보이기도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욕입니다. 다 욕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좋다, 끝내준다라고 표시할 때는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계란을 올릴 정도의 이런 정도의 손을 살짝 모아가지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아래 위로 살짝 이렇게 흔드는 요게 이제 좋다는 뜻이에요. 그 참 신기하네. 그게 왜 좋다는 의미가 됐을까요? 저도 모르죠. 가상의 계란을 손 위에 올려놓고 톡톡 위로 던져 놓는. 네. 그런 모션을 했을 때 오케이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목욕탕에서 물을 손으로 살짝 떠서 내 얼굴에다 이제 뭐 그런 모션이네요. 느낌으로 한다는 그게 거죠. 좋아요. 알았어요. 저도 동의해요. 이런 느낌이고요. 야. 근데 이게 또 중남미 국가로 가면 이게 욕이에요 또. 그래서 뭔가 이게 그분들도 너무 정적으로 막 제 형제 나라에서 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제수 취할 때 막 이제 신이 나니까 서로 예. 잘 될 것 같고 거래도 그러니까 뭔가 막 액션이 나오다가 이런 실수를 할 경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엄지손가락 치켜드는 게 세계 공통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 예, 알아들을 테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소소한 것들 중에서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가 많다. 인프라 보급이 아직 안 돼서? 그게 그냥 관습적인 것 같아요. 뭐 또 신용카드 다 쓰려면 쓰는데 또 왕창 다 쓰거든요. 신용카드만 받는 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일 이제 난감한 건 택시에서는 카드 안 받아요. 받는 게 사실은 네, 쉽지 않죠.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유독 신용카드 문화가 발달한 그게 이제 연말 소득공제 때문에 그렇죠. 알아는 둬야 되겠네요. 네. 예. 특히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우리 터키의 진출을 정말 일찌감치부터 너무나도 다양한 회사들이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발주자의 회사들도 미리 어떻게 보면 인근의 유관 회사라든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그쪽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보를 쉽게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판매를 하기 위한 거점 기지, 제조를 하기 위한 거점 기지로 터키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한국과 교류 협력이 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네. 유럽에 진출해야지 하면 터키에 가서 회사 세우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터키를 또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아시아 진출하기 위해서 최적지가 터키예요. 저번에 저희 한번 우즈베키스탄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우즈베키스탄 어떤 청취자분께서 왜 잘 그런 중앙아시아 안 다뤄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우즈베키스탄 교민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우리 한국 기업이 많이 투자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선 모든 나라를 다 상대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전력 수급은 어떻고 노동 관련한 규제는 어떻고 그다음에 물류 유통망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상대평가하는데 물론 우즈베키스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상대평가에서 항상 밀리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판매할 땐 한 나라를 정해야 되는데 네. 터키에다 하면 되겠네. 이게 항상 우리 기업들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4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데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또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언어적으로도 유사하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진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다 터키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터키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친밀도가 높은 곳이고 나름대로 아주 후진성은 아니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을 생산해가지고 그 근처에 유통망이나 물류망이나 중앙아시아에 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갖다 팔아주세요 하면 가장 수월하니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터키를 중앙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예.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선택했죠. 진출한다는 건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맞습니다. 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고 공장은 그 사무실을 일단 터키에 낸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실 중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사무실은 터키에 있을 수 있지만 본사는 예, 정말 또 그 나라에서 뭐 팔 때는 조그만 지사들을 그 나라 현지에 두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터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것은 거의 대부분 뭐 헤드쿼터 같은 사무 보는 곳뿐만 아니라 제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해외에 가장 먼저 공장을 지었던 곳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 스판텍스라는 게 세계 1등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예. 그 스판텍스는 제가 효성이 국내에서 만드는 거 잘 못 봤었는데 많이 만드는 걸 터키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고요. 뭔가 부피가 있어서 한국에서 실어 나르기에는 부담스러운 네. 유럽 시장은 크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럼 만들면 어디서 만드는 게 인건비도 조금 저렴하면서 물류도 잘 발달돼 있어서 네. 좋을까 생각해 보면 대체로는 터키. 네. 아, 그러니까 딱 그 회사도 그거 같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현대 로템이라고 우리 지하철 만드는 회사 있어요. 열차 만드는 회사. 예. 예. KTX도 만들고. 예. 그것도 부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장이 터키가 있네요. 외국에 판매하는 거. 터키는 유럽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옆에 있어서 예. 그쪽에 뭔가 장사해 보려는 기업들이 찾아가는 네. 꽤 덕을 많이 보는
나라군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의 전체 수출의 80% 가까이가 완성품 조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중간재를 만들거나 예, 소재 예. 부품을 못 만들죠. 대부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다 다 공장 차려놓고 네. 부품들을 다 본국에서 슬쩍 가져와요. 고부가가치 부품들은. 네. 싼 거는 뭐 여기서 하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서 조립해서 바로 유럽, 북아프리카 아니면 저 중앙아시아 여기다 파는 거죠. 참 그 지리적인 위치라는 게 네. 나라의 운명을 많이 좌우하더군요. 결국은. 저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사견이니까요.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됐던 것도 그 지리적인 위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간 더 빨리 부강하는데 분명 도움도 받았었고요. 이웃 나라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그러면 터키에 우리는 뭘 가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뭐 제조 거점 기지 정도로 생각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터키에 가보면 이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못 보실 수 있는데 터키의 터키 아마존이 한국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번가 네. 그 회사가 터키 아마존이에요. 엥? 그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거기에 온라인 쿠팡 같은 걸 만든 거죠. 아,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가 예, 터키에 진출해서 네, 무슨 몇 번 가라는 회사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터키에서 쿠팡 같은 걸 차렸는데 네. 그 회사가 그냥 터키의 부동의 1등이 됐어요. 아니, 11번 가는 얘기 안 하고 왜 쿠팡은 또 얘기를 해? 아, 그런가요? 하려면 그렇네, 다 알지. 그렇네. 아, 그렇네요. 뭐 아마존은 다 아마존이라고 하고. 왠지 그냥 뭐 비유를 대는 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를 내는 회사를 홍보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그래서 그 예. 회사가 해외 진출을 했는데 성공했군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진짜 시장점이 1등하는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도 맞아요. 네, 우리나라 그 CJ 영화관이 예, 그 나라 가서도 또 네, 체인점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그 나라 극장이 그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극장 가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렇게 터키는 생각보다 한국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네. 중요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점점 있다. 그리고 또 터키인들이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외국 기업 그러면 중국 기업 경계하고 네. 미국 기업 이거 뭐야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기업 오 웰컴. 진짜 이래요. 네. 약간 우리가- 위협적이지는 않은 그래서 나라군요. 그런가? 우리나라가. 그렇긴 하죠. 네. 터키는 그런데 자기 나라 돈 리라를 아직 쓰잖아요. 네, 네. 유로화 안 쓰고. 그런데 네. 그 나라 환율이 자꾸 그 터키 돈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예. 거기서 장사는 잘하고 네. 돈은 잘 벌었는데 그 돈 벌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고 나면 아니 이거밖에 안 돼? 이제 그러는 경우가 꽤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희한한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누가 금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통계가 또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만 모아놓은 통계 사이트가 또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 터키 중앙은행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금 좀 나왔다 하면 다 사재 끼고 있어요. 왜요? 무슨 그건- 돈으로? 그건 일단 본인들이 어떻게든 조그만 외화가 생기면 그게 유로화가 생기던 달러가 생기던 간에 무조건 금을 사재 끼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러다가 미국이 우리 압박하기 위해서 늘 이란을 대하듯이 또 북한을 대하듯이 봉쇄. 봉쇄 그 금융 시스템 봉쇄하는 순간 환율은 폭락하고 그러면 터키도 대외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건 사오려면 외화 필요한데 대금 결제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 했을 때 금으로 결제하자. 보통은 달러로는 하는데 네. 미국이 제재를 하면 그 달러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미국 어려워지니까요. 은행만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금융 시스템 말고 그러한 결제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은 금밖에 없으니 금으로 결제하자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 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글로벌 굉장히 탑 티어에 해당되는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 그 터키랑 아주 큰 규모의 거래를 할 때 똑같은 질문.
니네 나라 화폐로는 일단 결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달러로 결제해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할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 보여. 달러 니네 봉쇄될지도 모르잖아. 미국이 제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괴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에요. 야, 그건 정말 금 실물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앙은행 금고에 금괴가 있는 거는 예. 그 금괴가 네 거야라는 증서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때 그때는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그때도 본점에 저기 시청역 근처에 있는 본점에 금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제일 먼저 피난 갈 때 부산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부산까지 왔는데 부산이 함락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를 일단 미국으로 보냈어요. 금을 통째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일단. 네, 그래서 그게 제 기억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대신 왜냐하면 그걸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증서로 그거는 한국 금괴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기야 최근에 산 금들도 다 런던에 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터키가 얘네들 정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결제를 하려고 아니라 그렇게 증서로서 결제를 하는 게 달러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금이 다 거기가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라화가 계속 폭락해서 뭐 한 2년 만에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새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 수출보험공사에서도 터키를 갔었을 때 그 터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런티를 못 해줄 정도로 환율이 워낙 떨어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출 교역 물류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터키의 위치라는 거는 대충 지도를 보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또 중동 아프리카 가기에도 꽤 괜찮은 거리여서 그쪽으로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책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을 실크로드의 종착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이런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요즘 터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가 지금 막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우리 북한하고 한국 그러니까 동해로 나가는 경로가 일부 막혀 있고 대만을 비롯해서 남중국해로 나가는 것도 그들 국가들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쉽지가 않고 중국은 뭐 이웃이랑 사이 다 안 좋죠. 다 안 좋죠. 맞아요.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이 중앙아시아 인접한 국가들도 지금 중국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디밖에 없느냐? 유럽에도 수출해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터키밖에 없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터키가 요즘 미국에게 이렇게 뭐 목 치켜 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과하게 낼 수 있는 자신감도 네. 여차하면 우리는 중국에 붙자. 이러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 이런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네. 중국은 굉장히 터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바이든 정권이 들었으면서 터키와의 관계도 좀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사이 참 안 좋았죠. 정말 안 좋았죠. 그 바이든이 만약에 터키와의 사이까지도 다시 회복을 하고 나면 이제 중국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경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저렇게 가는 경로밖에 없거든요. 러시아와 친하게 되는. 예, 이제 뭐 그런 경로밖에 없죠. 예. 그리고 터키도 원래 러시아랑 사이가 좋았었는데 네. 뭐 이렇게 또 미국과의 또 뭔가 설린 우호가 생기면 또 반대로 또 줄타기를 하겠죠. 러시아나 중국과는 또 거리를 조금 두면서 미국과의 사이를 좋게 하고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복잡한 고민을 해야 되나 싶으면 하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적인 가치라는 건요. 본인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 얻을 게 많고 활용을 잘 못하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그렇다면 터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과는 그런 뭐 줄다리기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터키하고 2012년 진작에 FTA를 체결해놨습니다. 우리는 터키 지정학적인
경영학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허들이나 교육 허들을 빨리 없애는 게 그 제3세계로 수출하는 데 되게 도움된다라는 걸 일단 인식했고요. 터키까지는 관세 없이 가야. 네. 그래서 터키하고는 진작에 FTA 체결을 했고요. FTA 조건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또 터키가 FTA를 또 체결한 국가가 북아프리카의 맹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라든가 인근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터키까지만 가버리면 나머지는 또 자유롭게 간다. 그 동네 수출하기에는 괜찮은. 네. 참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예.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처음 계획 단계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그야말로 춤을 춥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동안 계속 수용도 되고 보상도 되고 하면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 뭔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하는 게 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이 제기되는 것 같아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손경제에서 인터뷰를 잠깐 했던 분이기도 하지요. 전국개발정보 지존의 신태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때 그 화요일 인터뷰 때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토지를 신도시 발표 나기 바로 직전에 사도 꽤 높은 가격에 보상이 되고 그 이후에 상승분까지 같이 쳐서 보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신도시 지역의 주택용지도 싸게 주는 특혜도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꽤 돈이 된다. 미리 땅 사두고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저 투기 대책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세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또 제도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지금 투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익을 제거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건 어떻게 하면 좀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단순히 토지 보상금을 노렸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이택이나 협택 네.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보너스로 싸게 주는 땅. 예. 되고 있는데 아마 협의양도 택지가 주요 타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공람공고 이전에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협의양도 택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대표님 이 공남 공고일이라고 하는 건 신도시 합니다라는 발표한 그날이죠? 그렇죠. 예. 네, 발표 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신 분들한테는 협의양도 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좀 중단을 하는 안 주는 걸로. 네,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예를 들면 투기 목적으로 산 분인지 아닌지를 이 신도시 지역 안에 땅이 있다는 건 똑같은 조건일 텐데. 예, 뭐 투기라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투자와 투기의 사이는 뭐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서 단정할 수가 없는데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투기라고 말하는 것은 사업지구 발표 전에 네. 뭐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산 분들은 어떤 정보의 유출에 의해서 이걸 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손해피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기간이 짧게 사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일정한 이런 제한을 둬도 네.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협의자 택지는 예를 들면 공남 공고일 즉 발표일 1년 이전부터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만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그럼 이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양도세 문제가 있는데 양도세는 지금도 뭐 세율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 1년 이내에 단기 양도일 때는 이제 50%인데 50%인데 이것도 좀 징벌적으로 좀 올려서 네. 이렇게 신도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런 제한에서 이렇게 개발 지역에 있는 것은 제한을 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징벌적 조세 제도를 좀 도입하면 세율을 지금도 높인다든가 단기 매매도 50%는 정부가 양도세로 가져가지만 네. 단기 매매는 추가로 더 그렇죠.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면 투기에 대한 이익이 제거가 예. 되니까 이익이 없는데 투기는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군요. 오히려 그 신도시 지역에서 한 30년 동안 땅 갖고 있으면서 농사 지었던 분이 신도시가 생긴다는 이유로 그 땅을 보상받고 나가면 이제 땅이 좀 크면 보상액도 크고 하면 양도세도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럼 옆 동네로 가서 똑같은 면적의 땅을 사서 나도 계속 농사 지을 건데 양도세로 한 40% 내고 나면 나 1000평 농사 지었는데 옆 동네 가니까 600평밖에 못 산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항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양도세 좀 조절하는 것도 논란이 있더군요. 네,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뭐 이제 아직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요지부동이긴 한데, 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토지 보상에 의해서 그 땅을 예. 수용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는 무겁게, 예. 조금 장기면 아주 파격적으로 낮게. 예, 예를 해주자. 들어서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토지 보상의 어떤 속도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많은 이제 현재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 중에서 저항이 거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땅을 강제로 뺏기는 건데 네. 뺏기는 것인데 세금은 또 나가고 예. 그 돈 남은 돈 갖고 옆 동네가 땅을 살려 하니 옆 동네도 땅이 이미 올라 있죠. 다 올라 있죠. 신도시 옆 동네니까. 예, 그러니까 강제로 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니까. 예, 자의적인 방법, 자발적인 파는 게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건 또 입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20년 이상, 뭐 장기 보유 사업이라면 네. 아예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든가, 뭐 단계적으로 뭐 예, 15년은 그보다 15년은 조금 좀 해준다든가.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개발에 따른 그 주민들의 저항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신속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그 협의자 택지 뭐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이른바 보너스로 땅을 좀 주는 거 사실 그게 돈이 더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거 주는 이유도 말씀하신 그 거기에 땅 갖고 계시다가 땅이 정부가 신도시 짓는 바람에 내 땅이 줄어들어 버렸네 하는 분들 달래려고 드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일종의 당근으로 뭐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한 보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빨리빨리 합의해 주십사. 예. 다 재결로 가게 되면 네. 거부해 가고 협의 보상을 안 받고 거부해서 재결로 가게 되면 재결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협의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의 보상 때부터 토지 보상이라고 수용당한다고 그러는데 예. 뭐 대표적인 기관이 LH니까 이제 LH와 저와 계약을 한다고 치면 예. LH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저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땅값은 얼마니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니 네. 이 땅 이 가격에 살래 말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LH인 것뿐이지 사실은 사인 간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냥 LH에 땅 팔면 LH는 거기에 신도시 지으니까. 예, 그냥 LH와 저와의 사인 간의 거래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나 그 돈에 만족을 못하니 싫다라고 예. 한다면 LH는 이제 강제 절차를 밟죠. 예. 이제 그게 재결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는 예. 이제 국가 공공기관과 개인 간의 어떤 네. 권리 다툼이다. 예,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네. 또는 시도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하고 이제 네.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하죠. 예. 이러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 돈을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예.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예. 공탁하는 날 음. 땅은 LH 거가 되는 거예요. 음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것도 잘 불보고면 재재결도 갈 수 있는데 예. 이미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죠. 그러면 신도시를 신속히 짓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그 네. 개인의 권리가 그 사이에 침해될 여지는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보상금은 다퉈야 되는 거고 보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나는 이 땅을 내가 농사를 여기서 짓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네. 그러면 신도시 조성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후한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는 그것도 논리에는 맞지 않는 설명 같은데요. 어차피 진도는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LH는 땅을 밀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협의자 택지 같은 걸 많이 드리고 하면서 차액을 많이 생기게 하니까 투기꾼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차액을 많이 안 드리면 합의가 안 되고 그럼 신도시가 계속 늦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그런 설명이 맞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예, 이게 이제 법률적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투명해지고 약자의 목소리 많이 기울이다 보니 옛날처럼 그 강행 드라이브를 잘 걸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들어주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네. LH가 강공 드라이브를 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법대로 가게 되면 재결까지는 가야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니까 LH가 예. 재결까지 가면은 통상 빨라야 뭐 지방 조그만 사업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건이 많다 보면 더 시간은 더 걸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건이 많을수록 왜냐하면 하나하나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업 지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또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협의 보상료를 끌어올린 다음에 나머지 진짜 안 되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재결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취지와 뭐 과거는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해법이 그래서 협의자 택지 같은 것도 엄격하게 줍시다라고 하면 최근에 단기간에 뭐 3, 4년 전에 땅 산 분들은 그중에서 억울한 분들은 왜 나는 협의자 택지 안 줍니까? 그러고 나면 또 재결이고 하면서 어차피 지연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프로세스를 밟고 신도시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네요. 예, 복잡합니다. 저희는 저 동네에 신도시 짓겠다 하면 그냥 얼른 아파트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하는데 그 이전에는 많은 얘기가 있네요. 요즘에 이 LH 그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 사건 뭐 이걸 보다 보면 거기에 땅 산 직원들이 빈 땅에다가 나무를 뭐 희귀 수종을 심었네, 빽빽하게 심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나무 심으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심는 겁니까? 나무를 심어서 좋다기보다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나무 심어서 이제 일부 보상받는 것도 노리긴 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농민은 아니잖아요. 예, 농민은 아닌데 농사 짓기는 쉽지 않은 거고. 네.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영농계획서에 벼라고 해놓고서 네. 그 실제는 나무를 심어놨던데 이런 것처럼 이제 흔히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타짜라고 하잖아요. 타짜. 네. 길자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나무 이전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는 얘기는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농지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요? 예, 우리가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 예, 예.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현행 농지법은 이제 전부 위탁, 네. 내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전부 위탁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농사 지어야만 그 땅을 최소한 소유할 수 일부는 있다. 해야죠. 일부는 예. 내 노동력 플러스 이제 그 타인의 노동력 알겠어요. 여기까지 용인이 예. 되는데 네. 전부 위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저 도시에서 나는 출퇴근하고 예. 땅은 안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이제 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처분 명령. 그래서 농사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최대한 손 안 가는 그렇죠. 농사가 나무 농사예요?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 가장 컸다고 판단이 되고 부가적으로 이제 얻을 이익이 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심으면 단순하잖아요. 나무만 꽂아놓으면 되니까. 심기는 쉽죠. 예, 관리도 쉽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농지법 위반 소지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예. 부가적으로 나무는 또 이전비를 주니까 이전비 크진 않습니다. 이전비라는 게 뭡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면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이전비? 그러니까 옮겨서 심는 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이식 비용을 말하는 거죠.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을. 예. 비용인데 이거 나무 가격과 예. 또 나무를 심을 때 투입되는 노동력 예. 이런 비용들을 따진다면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많이는 못 받는다.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고 다만 좀 재밌는 게 이 이전비는 크지는 않지만 예. 양도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나무 100그루를 심어놨는데 100그루 심는데 100만 원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5년 후에 신도시가 돼서 이전비를 받으면
그 사이에 나무가 컸을 테니까 큰 그렇죠. 나무 옮기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 그렇죠. 한 그루당 5만 원은 주세요 해서 500만 원 준다 이 말이군요. 네. 이제 그럴 때 생기는 차액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산이기 때문에 예. 세금이 없다는 아. 짭짤한 어떤 재테크 100만 원과 수단이 될 수 500만 원 있는 차이에? 네. 그런 상황이 근데 있습니다. 나무를 저 1000그루 심어도 네. 이전비라고 하는 건 정말 한 그루당 한 몇만 원 수준 아닙니까? 실제로도. 나무는 이제 묘목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개당 10,000원 정도면 와서 의미가 인건비 없고 심어주던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그 문제가 됐던 그 유명한 나무 왕버들 나무 같은 경우는 예. 뭐라고 하나요?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엄청 네. 빨라서 저도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난 거 보고서 아. 그 주경업자들하고 또 예, 예. 평가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성장 생육 속도라고 하죠. 네. 엄청 빨라서 처음에 이제 이전비를 얼마 준다고 제시했을 때 예. 거부하고 예. 재결로 가면 뭐 최대한 뭐 이렇게 6개월, 7개월 끌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나무는 더 크고. 더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데 뭔가 보상금이 자동 증액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웃지 못할 일에 웃어서. 그래서 이번 LH가 그 왕버들 심은 것은 예.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무가 어차피 신도시 때문에 밀어서 없어지면 나는 내 땅이 저기 하나 마련을 해두고 나 거기서 이전해야 되니까 빨리 이전비 주세요라는 거라면 실제로 옮길 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옮기지 않을 거면 그 이전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내가 심은 나무가 안타깝게 쓰러지니 심리적인 보상을 하라면 이해는 되는데 대개는 그거 받고 이전 안 하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 나무 이전비를 안 주게 되면 예. 나무값을 줘야 됩니다. 나무 보상, 나무 가격을 줘야 돼요. 예. 그보다는 이전비가 싸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나무라 하더라도 예. 단순히 뭐 산에 있는 나무 잡목들은 경제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묘목 같은 것은 경제 가치가 있다 해서 경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산을 보상했다, 네. 토지를 수용한다. 예. 근데 이제 조림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예. 잡목 있잖아요. 네. 이건 경제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땅값만 보상해요. 그러나 이렇게 식재가 된 묘목일지라도 네. 식재가 된 것들은 경제림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하도록 돼 있죠. 이전비를 안 주게 되면 네. 나무값을 줘야 되는 상황이죠. 원칙으로 보면 그러네요. 네, 그렇죠. 나무값이라고 하는 건 시중 가격일 테니까 네. 이른바 이제 업자님들께서 사가시는 가격일 테니까 그거 그냥 사가서 팔면 어쨌든 보상은 돼야 되는 것이다. 네. 뭐 시가보다는 이제 조달청에 단가 표가 있는데 예. 나무 표가 있는데 그거에 알겠어요. 근거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나무를 심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만 좀 약간 좁혀서 보면 그 동네 토지를 산 시점이 신도시 발표일보다 뭐 3년, 4년, 5년 전 경우들도 좀 있더군요. 최근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개발 정보의 유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즉 3, 4년 전에도 이미 이 동네에 신도시 지을 거를 LH공사나 국토부는 알고 있어요. 뭐 기존의 언론보다는 좀 상반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개발 정보와 이게 투기가 연결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명이 이제 많이 그 기존의 광명시은 공공주택지구가 2010년에 지구진이 됐다가 예. 2015년에 해제가 됐는데 많이 침체가 됐었어요. 저희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업 발표가 났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이렇게 한참 동안 침체됩니다. 그 지역은 거래도 안 되고 땅값도 안 오르고 내리고 때리고 그런데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광명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네. 광명역에 가면 지금 빌딩 숲입니다. 엄청난 숲인데 여기가 이제 보상을 LH가 옛날에 했어요.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분양을 미루고 있다가 네. 분양을 했는데 뭐 엄청난 성공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 훈풍이 광명시 전체를 덮었어요. 네. 네, 광명의 원도심 집값까지 네. 자극을 했고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볼 때 뭐 투기꾼이라고 할지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이 개발보다는 개발도 기대했겠지만 예. 1차적으로는 땅을 싸게 사놓으면은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일반인들은
아파트 한 대 사면 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게 쉬우니까 그런데 땅은 뭐 거기에 수용도 되고 아니면 수용 안 되면 뭐 공시지가, 감정가, 뭐 식재비 이런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이 접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일반인들의 접근은 쉽지는 않은 게 또 토지 시장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토지 보상하는 제도를 좀 몇 가지 바꿔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하신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개발이 발표된 그 시점 기준으로 보상을 하거나 그 시점보다 단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좀 많이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쓰면 단기 개발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전국개발정보 지존의 신태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요일에 함께하신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일 하루 푹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